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형렬 박사라고 얘기하고 오랫동안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하고 그래서 이 신림동은 초자야. 그다음에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변시 시험을 이제 이번에 22년도 봤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거는 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형을 이제 푸는 문제 분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답안지 2차 답안지 사례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논점은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4월 말까지 선고된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거기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2022년도 상반기 판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형사법 학회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번에 학회에서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에 형사법 학회가 열렸는데 학회에서 가장 핫한 것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너무나 많이 뭐죠? 대법원 판례 바뀌었죠. 아주 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막 머리가 막 쥐가 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도 주거침입죄 부분 이쪽 부분을 굉장히 핫하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2022년도 3월 달에 나왔던 판례까지 해서 작년에 많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2022년도 3월 달에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거기 판례를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여러분들과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나는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괜히 뭐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뭐 일부러 뭐 앉아가지고 시간 선생님 보니까 아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뭐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1차 시험 그 선택형 문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형사법 전체가 박스 문제는 5개 지문으로 생각해서 한 200개 지문이 됩니다. 200개 지문을 했는데 형법과 관련된 지문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112개입니다. 112개고 총론이 결국 그보다 비 63개 지문으로서 6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이 5개 지문입니다. 생각보다 이론이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 부분이 옛날에 과거에 사법시험을 할 때는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서 우리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게 변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뭐죠? 암기 과목이 돼버렸어요. 형법 과목이 누가 암기를 많이 하고 판례를 암기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게 판례 문제가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92% 정도가 판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문 3개, 이론 5개, 지문 5문제가 아니라 지문으로 5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고 그 다음에 나열형이 12개 지문 결국은 30%가 나오게 합니다. 나열형이 뭔지 아세요? 나열형은 예를 들어서 재산범죄에서 불법 영떡의사가 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건 이제 나열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은 이제 도표 쳐가지고 이제 박스형이 여러분들이 10개 지문 35%. 사례형이 이제 사례형은 도대체 보면 이제 한 4줄, 5줄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 요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는 원래 금년에 시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1년도 2월 18일에 선고되는 양자간의 명신탁, 이것이 가장 최신 판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이쪽에 논문을 좀 많이 썼는데, 원래 이제 내가 논문 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양자간의 명의신탁, 삼자간의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삼자간의 명의신탁은 2016년도에 판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은 과거에도 이미 벌써 뭐죠? 배임죄나 횡령죄가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단지 양자간의 명의신탁만 살아있다가 이것조차 이제는 완전히 이제 폐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 앉아 있는 것이 사실상 뭐하러 앉아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앉아있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건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법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범죄 좀 체결적으로 해야 되는데,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 다 알잖아요. 형벌 및 보완 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범죄가 바로 뭐지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돼야 되고,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인정돼야 됩니다. 책임성이 인정돼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이제 다 하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저 선택형을 보면 구성 요건론에서, 근데 간혹 이제 말을 재형법정주의의 한계 지문 들어간 그건 빼버렸어요. 그건 이제 그렇거든. 이제 나오는 것만 보면 총론과 강론을 비교하시면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총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공범론이 주가됩니다. 공범론이 주가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강론에서는 뭐가? 재산범죄가 주가돼요. 재산범죄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 구성요건론에서 여러분들 보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겠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 구성요건은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 두 번째 주관적 구성 요건은 다 아시다시피 고의, 과실, 목적범의 목적, 그 다음에 재산범죄에서는 특이하게 불법, 영득, 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성 요건론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여기서 공부할 때 범죄의 주체에서는 딱 항상, 이거는 변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형법은 요새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험 과목이 전부 다 뭐 위주로 나와요? 판례 위주로 나옵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폐단도 있긴 있지만 이건 뭐다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옛날처럼 뭐다 학설을 막 비껴놓고 무슨 소리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다수설에 입각하면, 통설에 입각하면, 소수견에 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판례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범죄의 주체와 관련돼서는요, 이겁니다. 법인. 법인이 과연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도 공부를 해놔야 돼요. 사례를 통해서. 여기 이제 보면 자연인은 당연히 범죄의 주체가 되는데 이론이 없죠. 근데 이제 법인이 과연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법인과 관련돼서 범죄의 주체가 되느냐라고 해서 법인에 우리는 학설이 있고 하면 긍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설이 있죠.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가 요겁니다. 통설과 판례가 법인은 범죄 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뭐가 있죠? 여기서 부정설의 가장 유명한 판례가 뭐 있어요? 법인의 범죄 부정하는 거. 요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뭐죠? 상가 이중 분양 사건. 요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매우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요거는 사례나 케이스를 만들어낼수록 얼마든지 있고 또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하면 판례가 오래된 판례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판례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볼 판례가 바로 상가 이중 분양이고, 그리고 객체가 뭐냐, 이런 건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요 행위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결과 발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요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요번에 여러분들 맞죠?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 인과관계는 조건설, 그 다음에 합법직접 조건설,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설, 원인설, 뭐 이런 학설이 있죠. 그 학설하고 밑에 가고 이제 뭐다 학설을 비판한 거하고 또 학설을 개념을 적어주고 거기에 대한 뭐죠? 근거를 제시하는 거. 요걸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이 이번에 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나오고 인과관계는 뭐라도 나오냐라고 하면 판례 위주로도 엄청나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박스 문제 같은 거 쫙 나오고 아니면 나일 형식으로 나오고 인과관계 인정된 거 부정인 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선택형은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건 판례를 모두 암기하면 되니까. 수없이 많은 판례가 있잖아요. 이 판례 이 부분 암기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뭐 학설에 좀 깊게 들어가면 뭐죠? 상당 인과관계설이니까 하면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절충도 상당히 있죠. 거기에 대한 판례하고 개념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꼭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 보면은 변시는 그거 뭐야? 어떤 사례가 집어주고 주관적, 객관적 아니면 절충설에 각하면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따지는 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사시 위주의 어떤 문제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단순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들 금년에 봤던 거 1번 문제도 그 이론 문제인데 1번 문제도 이론 문제인데 거기서 나온 것은 그 학설의 개념만 잡고 밑에 뭐다 근거만 제시해서 서로 뭐다 짝짓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판례 위주로 해서 판례라 암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법인에 대해서 주체에서는 법인의 범정령을 부정하면, 자,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법인의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 능력. 그러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인의 형벌 능력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형벌 능력.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 법인의 형벌 능력. 요거는 뭐하고 문제되냐? 양벌 규정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양벌 규정. 그러면 양벌 규정에서 형벌 능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것도 이제 긍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로 들어서 부정설이 있는데 이게 문제야. 학계에서는 많이. 법인에 대한 범죄 능력을 뭐 하죠? 부정합니다. 법인에 대한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 당연히 뭐도 형벌 능력도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부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 능력은 뭐 하죠? 인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상당히 뭐된다? 비판적 개념. 뭐 결국은 여기 긍정하면 당연히 여기로 연결돼야 되는데 결국 법인의 범죄를 부정하면서 결국은 요거는 또 뭐다? 긍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막연히 완벽하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객관식보다는 사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긍정설의 근거는 뭐고 부정설의 근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 범죄는 양벌 규정에 법인의 범죄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우리나라 판례가 무슨 설을 취하죠? 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 응? 우리나라 판례가 뭘 취해?
과실 책임서를 판례가 처음 나오고, 과거에는 이것이 무과실 책임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실 책임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을 양벌 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일반 자연인과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을 때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주인을 처벌하는, 둘 다 처벌하는 것은 주인은 종업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못한 부분. 그러니까 종업원이 처벌됐기 때문에 주인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종속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속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 그랬죠? 독립적이야. 독립적으로 과실 행위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지, 지휘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뭐죠? 종속이란 말이 나오면 객관식이 무조건 틀립니다. 종업원에게 종속돼서, 아니야. 독립돼서 과실 책임서. 그러니까 지휘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 책임서. 이것이 지금 내가 논점만 요래 잡아주는 거야. 혹시나 이제 사례 쓸 때 요렇게 이제 써라 이런 얘기죠. 케이스 쓸 때 요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뭐죠? 여기 이제 내용을 다 적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이 시간에 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 논점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결론을 맺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이제 판례가 있어요. 요거 이중번양 판례가 여기에 관련 판례고, 그 다음에 과실책임서는 양벌균형에 대한 판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려고 과실, 목적, 고의, 과실, 목적, 불법 형태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니까 뭐 크게 두각이 나타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두 번째, 그 사람이 범죄가 되려면 뭐죠? 위법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죠?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위법성론에서는 논점을 잡으면 요겁니다. 뭐가 있어요? 위법성이 조각 사유가 있어요.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구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성, 자고행위 5개죠. 그러면 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둘 다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해야 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론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시험에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쪽이야. 볼래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한번 봐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야 위법성이 뭐가 될까? 조각이 됩니다. 근데 요 봐요. 요건 있는데 요게 없어요. 이게 뭐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주관적, 여러분들 객관식 많이 나왔죠? 여기 시험에. 뭐예요, 이거를? 이거를 흔히야말로 주관적 정당에서 결여됐을 때, 이거를 우리는 우연방위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우연방위. 그러면 우연방위. 그러면 여기, 이걸 이제 우연방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방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례,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너 줄, 5줄 정도 지문을 길게 해가지고 무슨 사례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객관적 정당한 상황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무슨 말로 쓰는지 아세요? 이게 어려운 말로 결과 방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거, 요걸 뭐라 그래? 행위 방가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위법성이 조업되려면, 위법성이 되려면 요 두 가지 다 해서 요걸 결과 방가치가 뭐가 될까? 제거되어야 됩니다. 요것에서 우리는 바로 뭐죠? 행위 방가치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행위 방가치가 제거되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정당방위 같은, 요번에 이제 위법성론에서는 전체 해봤자 시험 문제 뭐가 될까?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는 보니까 뭐 어디에서, 정당 행위에서 지문이, 거기 이제 있을지 모르는데, 정당 행위에서, 거기에서 4개 지문. 그 다음에 피해자 성락, 긴급 피난에서 각 한 개씩 지문이 이제 섞여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겠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 여기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방위하고자 하는 의사, 방위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형법 학계에서는 말이에요. 이걸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조문에 보면 뭐죠?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그 다음에 긴급피하는 피는 행위, 그 다음에 결국은 자구행위는 뭐다? 자구의사, 자구행위 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있지. 요건 바로 결과반 가치는 뭐가 되는 거지? 제거되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뭐지? 행위반 가치는 제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연방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일이 있어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 없다. 불효설의 입장이 있고 불효설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필요설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 형법은 여기 통설과 판례입니다.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필요설이야. 근데 불효설에 입각하면 뭐가 있어요? 봐. 요거 없어도 그냥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결국 요건 없어도 위법성이 되니까 당연히 뭐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불효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면 사례를 통해서 나온다고. 나오면 불효설에 의하면 갑의 죄책은 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필요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법적 효과를 어떻게 볼 거냐? 필요설에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필요설이면 불능, 미수범설이 있고, 아니다. 없어도 뭐 해야 된다?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보통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고인이 돼서는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 이게 상세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계에 다수설과 판례는 불능미수설입니다. 불능미수는 요거는 뭐는 결국은 결과반 가치는 제거되지만 행위반 가치는 제거됐어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에요. 요거 없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수범설로 논하는 것이 오늘날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사례 같은 거 나오면 이거 탁탁탁 적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가요. 요거는 없어요. 이것이 있어요. 여기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상방위 위전착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상방위 위전착의 문제가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전착.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위전착의 문제는 오상방위 문제로서 나오고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고. 근데 지금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뭐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제 위전착의 문제는 이제 법적 효과가 다 아시다시피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 다음에 유추 적용설, 그 다음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 이렇게 6가지 학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결국은 다수설적인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엄격 책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수설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맺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위전착의 문제 이렇게 요걸 잘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등 이런 거는 단순히 그냥 나열식으로 나오면 그냥 판례 암기했는 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위법성론에서는 케이스나 사례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그 나머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자 그러면 요번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거 정리가 됩니다. 위법성론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문제 크게 봐서 뭐다 한 문제 정도만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임론에 관해서는 이 책임론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정리할 때는 책임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뭐가 있어?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책임에서는 고의과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의과실은 책임 요소로서 고의과실이 있고 뭐가 있지? 구속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 학교에서 강의하면 애들이 지나서 듣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뭐 목적적 행위론, 뭐 사회적 행위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아예 자체를 그러면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런 거 시험 애들은 전부 다 뭐 관심은 뭐가 있냐면 시험에 대비해서 관심이 있지. 그거 뭐 고전적 범죄 체결을 해서 뭐 합일 태조 범죄 신경장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원래 형법의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데 요 사이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애들. 그거 아주 싫어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학교 가기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도 좀 그런 게 확인이 좀 드러나는 것이 많아. 그래서 여기 보면 요번에 보시다시피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책임 능력의 1차 간에 여러분들 22년도에서는 여기서 나오세요. 여기서 바로 책임 능력은 또 몇 가지가 있느냐. 책임 능력은 책임 무능력자가 있고 한정 책임 능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원인에서의 자율행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된 거라. 이게. 요건 뭐다? 이론과 같이 결국 이게 이론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인 경우는 책임이 조각되거나 강경될 수가 있습니다. 강경한다죠. 강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심신미약자 바뀌어서. 그러면 임의적 강경인데 우리는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는 자기 자신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보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켜서 범행을 실행했을 때 과연 전조인 10조 1항과 2항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보세요. 행위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행위시에 뭐가 있어야 돼? 범죄 행위시에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을 인정하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는 갑이라는 애는 오전 7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A를 살해 고의로 밤 12시까지 뭐다? 소주 20병을 먹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칼로 찔렀어. 그럼 행위시에 얘가 칼로 찌르는 순간은 뭐가 갈까? 책임 능력자야, 무능력자야? 무능력이란 말이에요. 책임 무능력. 행위시에 책임 무능력이야. 그럼 무능력이다, 책임 무능력자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얘한테 결국은 책임이 조각이 안 되고 책임이 강경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면 정상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의 체계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행위 시의 책임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행위 책임 무능력자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 현행 형법에서는 책임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강경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가벌성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처벌하는 근거를 어디서 따지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에 대해서 형법경은 책임이 조각되거나 강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설에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 이론이 없고 이걸 다 뭐가 될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강경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 바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뭐 있죠? 원인 설정 행위에서 찾아야 된다. 원인 설정 행위에서 찾아야 된다. 아니다.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에 뭐 된다? 불가분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아니다. 실행 행위 시설을 찾아야 된다. 실행 행위 시설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행위 시설로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에 유기춘 교수님이라고 삼국시대에 계셨는데 그 부분이 주장하지 지금은 뭐 될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원인 설정에서 찾을 때 요거는 뭐다? 특징이 뭐고 학설의 비판. 요것도 특징이 뭐고 비판. 요 두 가지 견해는 반드시 비판적 근거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이라고. 이거는 원인 설정에서 가장 좋은 특징이 뭘까요? 좋은 점은 뭘까? 이건 밤 9시에, 6시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밤 12시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으면 얘는 그럼 책임 능력을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녁 6시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실행 행위로 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행위 시엔 책임 능력자의 무능력자예요? 책임 능력자입니다.
책임 능력자니까 시험 문제 객관식에 나오면 이건 바로 뭐죠? 행위와 책임의 동시 원칙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라고 하면 저녁 7시에 실행 행위를 본다면 이거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뭐가 될까? 결국은 미수로 처벌하기 때문에 가발성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로 어떤 의미로, 시험 문제 객관식의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이것과 연결되는 거다. 비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내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술 기운을 빌려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어. 근데 저녁 7시에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근데 밤 12시에까지 술을 마셨어. 나는 너무 술이 쳤어. 떨어졌어. 근데 이 친구는 멀쩡해. 난 그 다음날 뭐가 돼야 됩니까? 살인 미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저녁 7시부터 그것들 실행행위를 본다면 나는 내 돈 주고 술 사주고 살인 미수범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된다? 항상 시험에 나오면 요거는 비판적 근거. 그 다음에 또 특징. 요것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케이스 문제, 사례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형법에서는 뭐죠? 중요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면서 이 기대 가능성 있죠.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형법 제12조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강요되는 게 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이 기대 가능성은 거기 들어보세요. 기대 가능성은 이건 뭘까? 여러분 생각해요. 케이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죠. 이건 그럴 개연성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판례 한 요가 뭐 된다? 3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야? 요거 수학여행 사건. 그 다음에 우연히 뭐죠? 우연히 시험 문제 입수. 그 다음에 임금 체불. 요 3가지 판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 3가지를 제외하고, 자 보세요.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모르면 전부 다 물어볼까?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요와 같은 건 요 3가지는 뭐죠? 수학여행 사건이라든지 우연히 시험 문제를 입수해서 시험 보고 시험지를 보고 썼다든지 아니면 임금 체불 사건 이런 것들은 뭐죠? 3가지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됐던 판례다. 요 3가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책임을 인정하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건 기대 불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객관식을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판례 들어봤죠? 내가 회사 그 사장이야.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임금을 어쩔 수 없이 체불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어. 이럴 때는 우리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그건 뭐다? 범법행위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됐던 판례. 요 있고 요 3가지 판례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위법성론과 그리고 책임론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그래도 형법의 객관식 시험은 시험 문제로서 그다음 형법 문제가 좀 좋은 것이 그래도 변시라든지. 근데 변시 시험 문제를 쭉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판례가 아주 형편없는 판례 있죠. 아주 기본적인 판례도 많아요. 그런 걸 하지만 기본 판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판례에서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법의 각종 시험 문제에서 형법 과목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가장 하급직이 발음보다 국업, 검찰직, 법원직, 채용, 그 다음에 경찰 간부, 경찰 승진, 그 다음에 7급 검찰직, 그 다음에 법원 행시, 그죠? 그 다음에 변시, 이런 것들로 한 번 8개 정도가 우리나라 현재 시험 형법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때 보면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면 거짓말이라 80%가 판례가 거의 대부분 묻는다. 중복돼요. 심지어는 90% 똑같아. 국업에 나왔던 거 변시도 나오고 변시에 나왔고 국업도 나오고 요새는 전부 다 모든 시험 과목이 뭐로 변했기 때문에 판례로 변했기 때문에 판례는 뭐든다 그렇게 결국은 뭐 하나 딱 이렇게 뭐 어려운 판례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부터 제가 이제 판례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물어봐야지, 그럼. 앞에 계신 분은 판례 어떻게 공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쏟아지는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형사 판례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수험생은 거기에 대해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쏟아진 판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있지. 바늘 하나 집어 던져놓고 바늘 준동하고 똑같아. 그런데 시험을 막상 보면 판례는 문제가 평이해. 틀리지 않아. 공부하면은. 근데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찾느냐? 판례 공부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죠? 이겁니다. 각종 시험에 나온 뭐다? 기출 판례가 어느 시험이든지 뭐 된다? 80% 이상을 차지해요. 기출된 판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판례. 그러니까 기출된 판례 공부할 때 기출된 판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시사적인 거, 사회적인 어떤 뭐다 파장을 일으킨 거 있죠. 시사적인 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거.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뭐지? 옛날에 초음 복국집 사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저기 마산인가 그 진해에도 결국은 도청장치를 하러 들어간다면 이 판례도 수록되어 있어요. 도청장치를 하러 들어갔어. 이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러? 은행, 역, 백화점, 식당 이런 데 공통점이 뭐죠? 결국은 일반 대중이 출입의 자전 장소라. 이런 경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주거침입죄가 모두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죠? 금년 3월 24일 날 나오면서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제 거의 뒤집어진 거죠. 이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도 나왔어요?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9시 뉴스에도. 그리고 또 우리 한 40년 동안 계속 유지됐던 판례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부부간에 결국은 그거 다 알잖아. 그것도 9시 뉴스에 나왔어. 대법원 저는 합의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인을 남편 몰래 내연의 관계에 있는 남자를 간통의 목적으로 끌어들였을 때 이때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남편에 대한 주거권이 아니야. 남편에 대한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는 게 바로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판례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뭐니 해도 내연의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 묻는다.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례가 바로 뭐죠? 전원합의체거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99.9% 나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판례가 있어요. 그렇게 몇 가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는 결국은 이준석 그 선장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이러면 고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변시에 나온 것이 세월호 이준석 그 선장에 대해서 뭐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 이런 부분의 판례에서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거죠. 최신 판례.
요 세 가지 논점을 잡고 공부를 하면 돼요, 판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논점을 잡고 공부하면 되지, 그 기준이 없이 무조건 기한받는다, 판례 있는 거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기출들 판례는 어느 시험이든지 결국은 그 뭐죠? 거의 80% 정도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시사적인 거,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요 기준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든다 그냥 던져주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만들고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결국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뭐 대법원 판례 검색해서 사이트에 찾아가서 이런 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형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 공부는 여기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론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이 나오면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총론과 관련되는 거예요. 강론은 이론이 없어요. 강론은 이론이 뭐 거의 뭐 나올 만한 게 없어. 근데 총론과 관련되는 것은 만약에 꼭으라고 딱 하면 뭐죠? 한시법에 대해서 추구표 인정 여부 하나. 그리고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이론 나올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범죄의 주체에서는 뭐다? 법인의 범죄 능력, 형벌 능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작위 범위에서는 뭐다? 진정보조범과 부진정보범 구별, 형식설, 실질설 나오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인과관계에서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학설 여러 개 나오죠.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론에서는 뭐다? 아까 말한 주관적 정당연수가 결여됐을 때 우연방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책임내는 원인자. 그 다음에 위전차. 요 두 가지 빼놓으면 없고. 그 다음에 미수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다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법론이요. 공법론에.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책임론이 요거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요 전제로 요 범죄의 성립 요건 세 가지죠. 요 공통점의 세 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뭡니까? 1인 단독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단독범을 기준으로 하고 기술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범죄가 1인 단독범이 돼 기수범을 전제로 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야.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강의가 이제 끝나면 우리는 뭐가 들어가냐면 미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수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시험 문제 거의 없어요. 단지 예비론의 예비존, 예비죄 부분, 예비죄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예비 업무하고 해서 그냥 묶어서 한 개의 지문이 출제됐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미술론 쪽에 여기까지는 책임능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은 아니겠지만 형법이 완벽하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임론까지 나올 때 상당히 빡빡해요. 좀 어려워. 이론도 좀 복잡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깡소주를 마신 것 같은데 미술은 딱 들어가면 뭐든다 33년 발렌타인 마시는 것처럼 아주 술술술 넘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 아주 뭐든 논점도 별로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비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눈감만 보면 돼요. 예비죄 무엇입니까? 예비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문제에서 예비죄, 예비 단계에서 과연 형법 26조 중지미수를 준용할 수 있겠는가? 요 한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비죄 종범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되지 나머지 크게는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미술론 쪽에 공부할 것 같으면 미술론은 뭐죠? 실행의 착수 시기. 실행의 착수 시기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주관설, 객관설. 객관설은 뭐가 있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두 개 나누고 그 다음에 프랭크 공식, 그 다음에 절충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 뭐로? 사례로 나오고 학설에 의하면 무선설에 입각하면 미수가 되든 기수가 되든 이렇게 인과관계의 아까 문제 패턴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지미수는 자의성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불능미수에서는 위험성의 판단 기준,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인상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례로 나와. 사례로. 문제가 앞으로 보면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자꾸. 이제 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뭐든다 변호사 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많이 떠들어댑니다. 이게 형법이 어떻게든 뭐
이제 저는 이제 형사법인 전공이니까 형사법 쪽으로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 있는 저 선생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형법이 그냥 암기 과목으로 전락했고 이유 없이 지문이 길다는 겁니다. 요새 처음부터 지문이 길어. 그러니까 지문이 짧아도 얼마든지 그 사람보다 실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의외로 지문이 길어요. 전부 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이거 뭐 결국은 1년 연습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 공인중개사라는 과목 있죠. 공인중개사가 그렇대.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연세가 뭐다 많으신 분이거든. 민법 같은 거 보면 막 지문이 막 이만큼 길어, 이만큼.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돋보기 쓰고 막 이런 보이도 안 봐.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읽다 보면 시간 다 가. 그게 이제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 시간 내에 읽지 못해서 이제 거기 쉽게 말하면 60점 밑자로 되면 다 떨어지거든. 그게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지문을 길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그러면 길게 하는 게 옛날부터 길게 지문을 길게 하는 게 법원직 있잖아요. 법원 행시 같은 거는 지문이 길어요. 왜? 그건 출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법원직은 절대로 법원 행시 같은 거 이거는 학교 교수들이 내는 게 아니고 판사가 내. 그럼 판사가 내다 보니까 뭐라? 판례. 그냥 기존에 있는 판례를 긁어서 그냥 쫙 붙인다고. 그러니까 판례 거기 사실은 지문만 석 줄, 넉 줄 되지만 필요한 것은 뭐 된다? 결론만 딱딱하면 객관식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 판례를 비틀어 가지고 살짝 바꿔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마다 한두 개 지문이 있지 거의 대부분 있는 판례 그냥 그대로 긁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례는 항상 결론 같은 거 이런데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로 뭐냐? 그 1차 문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론이 이제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이 범에 있어서 뭐? 공범론입니다. 공범론인데, 공범론은 공범, 일반,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정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정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범과 종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이 있습니다. 공범과 신분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요. 공범 일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일반론. 공범 일반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은 공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거 뭐죠? 이런 것마다 판례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죠? 공범을 공범과 정범의 구별, 개념. 그 다음에 공범, 종속성설. 그 다음에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 이게 전부 다 뭐죠?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저 이제 보면 공범과 정범의 개념도 뭐 있습니까? 단일 정범 체계가 있고 확장적 정범 체계가 있고 형식적 정범 개념이 있고 실질적 정범 개념이 있죠. 이런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공범 종속성. 이게 공범 종속성은 공범의 독립성설과 공범의 종속성설 차이점. 그러면 요거에 관한 것을 반드시 정리가 잘 돼야 될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공범의 처벌 근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범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신분자하고 비신분자가 합동을 했을 때, 합력을 했을 때 형법 33조에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33조에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자와 협력 가공하면 전 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전 3조가 뭡니까? 여기 33조니까 전 3조는
30조, 31조, 32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조는 공동정범이고 31조는 교사범이고 32조는 총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협력 가공했을 때는 우리는 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총범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뭐를 공부해야 돼? 형법 제 33조에 뭐하고 관련되지? 해석과 관련되는 거라. 항법 30조 해석의 본문과 단서를 구별해서 통설과 판례 입장으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죠? 학설로서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판례로서 반드시 알아내고 객관식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 자주 나오는 게 왜? 처벌과 성립이 다르거든. 처벌과 성립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간접정범하고 공동, 이번에 시험 문제 여기 많이 나왔던데, 간접정범. 간접정범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뭐냐? 거기 봐. 간접정범에 대한 지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간접은 4개의 지문이 있어요. 4개의 지문, 간접적인 4개의 지문이 있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간접정범 형법 몇 조? 제 34조에 보면 뭐 되어 있어요? 34조면 어느 행위로도 처벌받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자를 이용했을 때, 우리는 교사나 방조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 나오면 요거는 요번에 시험 보시면 확실히 요거로 나왔어. 판례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뭐다? 틀리는 지문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정범에 관해서는 그렇게 공동정범은 성립 요건하고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없게 돼. 특히 이 공동정범에서 이런 거 한번 잡아야 되겠대요. 합동범하고 공동정범의 차이점. 합동범하고 공동정범의 차이점. 여보세요? 우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형법 30조에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을 시하면 공동정범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형법상의 합동범은 3개밖에 없어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그 다음에 어디에서?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죄 이런 것도 합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합동범은 그런 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공동이 아니라 합동으로. 그러면 공동이란 말과 합동이란 말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특수자가 들어간 거고 공동정범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동시범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 제263조에서 공동정범의 동시범하고 시험 문제 이번에 금년에 출제가 안 됐지만 동시범에서 우리는 형법 19조의 동시범, 그 다음에 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고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기본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범과 종범은 뒤에 이제 그 최신 판례 정리하는 거 있거든.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되지 크게 신경 쓸 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뭐 내가 설명할 만한 것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쭉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되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보면 이 재수론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봐요. 재수론에 있어서 지문이 몇 개입니까? 13개에다가 7개에다가 재수론 전체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잖아. 해보면 재수론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강론이 정리가 돼야만이 재수론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론과 뭐든 다 결부돼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재수론입니다. 그러면 자, 재수론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제가 있어요. 적지 마세요. 일제는 다시 또 뭐가 있습니까? 일제는 우리는 단순 일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과형상 일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 일제는 또다시 뭐가 있습니까? 법조 경합이 있고 포괄 일제가 있어요. 법조 경합. 법조 경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일제가 있다고. 그러면 법조 경합이 뭐 있어요? 법조 경합에 특별, 흡수, 택일, 보충 관계 이런 것들. 특별관계, 흡수관계, 보충관계, 택일관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결합범, 연속범, 집합범, 접속범 등등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일제. 그러면 거기 지금 지문하면 일제와 결국은 일제와 수제 이걸로 이제 해서 지문이 13개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흡수관계.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죠? 흡수관계에서. 이번에도 시험 출제됐어. 뭐? 불가벌적 수반행위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그런데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뭐로 보면 될까? 판례로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구태여 머리 뒷싸매가 이건 생각하고 그럴 것이 없고 이건 뭐다 불가벌적 사후행위하고 불가벌적 수반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기에 포괄 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형상 일제. 과형성 일제가 바로 뭐죠?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그리고 수제가 바로 뭐죠? 수제가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실체적 경합범. 요건 이제 요건 이제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은 모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 요겁니다. 판례 위주로 요거는 마음대로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근데 이걸 공부할 때 요 단어만 딱 떼어서 공부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론의 어떤 재수론하고 타적 관계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경과 실경의 판례 위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년에 이게 시험에 나온 거 수재의 처벌이다.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봐요. 수재의 처벌은 수재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수재라는 건 이거야. 실체 경합을 수재라고 하는 거야. 처벌이 뭐야? 처벌이 뭐야? 처벌이 수재를 처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잖아. 3가지인가?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흡수, 병과, 가중. 이게 처벌이야. 그러면 흡수제는 우리는 상상적 경합범 같은 거는 흡수주의고 가장 중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실체적 경합범은 나머지 3개를 다 채택하는 겁니다. 가중주의, 병과주의, 그 다음에 흡수주의 모두 채택하는 게 현행 형법상 거고 요걸 가지고 판례로 만드는 것을 시험 문제 나온 거라. 이번에 수재의 처벌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왜? 이건 그러면 지문력이 많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강론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바로 총론에서만 국한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강론의 개별적 범죄와 연계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벌론 쪽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그거 보다시피 형벌론은 형벌의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형의 양정,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다 해가지고 전체 다 합쳐서 지문이 3개밖에 안 됩니다. 3문항이 아니고 3개 지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법은 여러분들이 뭐하고 재수론이 모두 끝나면 뭐 된다? 모두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뒷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뭐 된다? 간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눈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결국은 학교에서도 지금 원래 로스쿨 다 이제 학교 졸업하셔야 되는지 그럴 건데. 원래 이제 그건데 로스쿨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거기 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로스쿨 만들 때보다 전인 교육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시의 폐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다 판검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면은 그 사람들 사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데 막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양대 있었거든요. 한양대.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혹시나 이제 한대 나온 사람은 저를 알 수도 있는데 내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막 베리벨 쇼도 다 해야 되니까 뭐 영어로도 뭐 강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법처럼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막 굉장히 그런 게 많았었어요. 전인 교육을 해야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한다. 거기에 이제 딱 이제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시험 문제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수강생이 뭐다 그쪽은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많이 빗나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철학이라는 일부러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학교에서 막 데리고 왔잖아. 초창기에 막 그랬다. 실무하던 사람이 학교로 많이 내려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왔는데 막상 강의를 열어보면은 결국은 뭐가 될까? 결국은 수강 신청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런 소리만 하면 그 형법 전공도 아닌 사람, 아니면 민법 전공이 아닌 사람도 민법을 하려고 뭐가 될까? 끌적대가지고 뭐다? 교수들 간에 막 알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많이 뽑아놨게 뽑아놨지. 근데 그쪽으로는 뭐다? 애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완전히 정책이 됐지만, 초창기에 여러분 이제 신입생이 2008년도 아니었어요. 2008년도 처음으로 이제 로스쿨 뽑았어요. 2013년도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입생이 나왔는데, 이제 졸업생이 이제 배출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초창기에는 막 좀 선생들끼리 알력 같은 거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하면 5년 됐기 때문에 다 안정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총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잡고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자, 여기 이제 총론을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뭐냐라고 하면, 오늘 내일 해서 재산범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논점되는 부분만 좀 정리하고, 최신 판례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저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 이런 것보다는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알아도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